네, 안녕하세요. 전영호입니다. 메리골드 프로젝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뉴스 보면은 미국 금융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글로벌 경제에 불가피하게 동조화되어 움직이는 장세가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최근 있었던 FOMC나 미국의 테이퍼링 소식들 그리고 잭슨홀 심포지엄 등을 주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세라던가 아니면은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관망하는 한 발 물러나가지고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의 변동성은 조금 더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 금융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경제지표 부수기로 영상 짧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용실을 다녀와가지고 이마를 이렇게 좀 깐 게 부담스럽지만 얼굴도 같이 넣어서 왔습니다. 우선 미국 주식 시장을 살펴야 될 이유, 이 PPT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 시장을 같이 살펴야 될 이유로는요. 저는 이 카메라보다 이 화면이랑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일단 나스닥이랑 코스피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같이 하락하는 장에서 같이 하락하고 상승하는 장에서 같이 상승하는 큰 그림에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날 저녁에 우리 미국장을 제가 새벽마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브리핑을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어떤 섹터에서 올라가고 어떤 섹터가 내려가고 그리고 장이 좋을지 나쁠지를 봐가지고 다음날 국내장을 좀 대응하는데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미국 시장 움직임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거를 항상 같이 움직이지는 않던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최근 10년 수익률만 보면은 이 나스닥은 뭐 거의 한 10배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코스피는 아무래도 박스피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국내가 좀 더 소외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오르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오르지 않던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물론 환율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우리만 갖고 있는 그 한반도 리스크 같은 거 있죠. 북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백신이 좀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미중 분쟁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미국의 편을 들 수도 중국의 편을 들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우리나라 증시가 눌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이 빠질 때 우리 시장은 굉장히 더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를 때는 그나마 좀 버텨주는 시장인데 빠질 때는 많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진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시장 열렸을 때 너무 당황하지 않고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좀 더 아껴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시장을 같이 보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글로벌 시장 하면은 중국, 유럽, 미국,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러시아나 독일까지 같이 보시면 좋은데 지금 우리 당장 처음부터 모든 걸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제일 글로벌 영향력이 센 미국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가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은 상강 개수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1에 가까우면은 우리나라랑 그 나라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015년에는 한 0.6에서 0.7 정도로 같이 움직였고요. 2016년에는 상하이 지수보다는 홍콩이나 미국 지수와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우리가 중국 지수와 굉장히 동조화가 많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 아마 우리 중국 수출 비중도 굉장히 늘어났고 아마 2018년에는 그 어떤 그 글로벌 불황도 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미중 전쟁도 시작하던 그런 이제 막 조짐이 보이던 때라 우리가 중국의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19년만 보시더라도 아마 항생 그리고 미국, 중국과 미국에 굉장히 상관관계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 2020년이나 2021년에도 물론 그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에는 미국도 미국인데 중국에 조금 더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환율 자체가 그 위안화와 같이 움직이는 지금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율이 좀 미국에서 부양책을 쓰고 해서 글로벌적으로는 약달러를 보이고 있는데 위안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지금 강한 그런 환율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나 미국 증시가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중국이 올라갈 때 오히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관 개수를 보여드린 거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같이 볼 수밖에 없다. 중국, 홍콩, 미국 정도는 같이 봐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올해 증시가 등락률이 좀 디커플링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좀 보입니다. 디커플링 이후로는 일단 미중 간의 그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환율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지금 한번 보시면은 증시 등락률이 S&P 500 같은 경우는 20%가 올랐고, 대만 같은 경우는 15%, 그리고 코스피는 9%, 그리고 중국 지수가 오히려 좀 못 올랐죠. 항생 지수가 좀 빠졌고, 이거는 올해만 친 건데, 중국 GDP가 사실은 중국 경제 상황이 팬데믹 때 유일하게 성장을 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내부에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때 확 폭락하는 장에 대한 그런 통계가 아마 적용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2020년 같은 S&P 500과 중국 상하이 종합,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좀 디커플링을 많이 보이고 있다. 2020년 팬데믹 때만 해도 같이 빠지고 같이 올라가고를 같이 했었는데 2021년에는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고점을 가고 있고 홍콩이나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못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미국 나스닥이 빠질 때 그럴 때는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악재는 같이 부담하고 있어요. 글로벌 금리 인상이라든지 팬데믹 상황 그리고 각국의 봉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악재는 굉장히 같이 반응을 해요. 심지어 우리는 아프간 리스크까지 같이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을 보는 거는 악재를 먼저 보자라고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미국 시장이 일단 계속 좋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종목에서 물을 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악재가 나올 때는 피해야 되지만 일단 악재냐 호재냐 그런 미국 시장의 강세와 약세 정도는 알 필요가 있고 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못 올라간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악재가 나왔을 땐 피해야 된다라고 미리 좀 알 수가 있겠죠. 일단 미국 경제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S&P나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볼 수도 있지만 일단 경제 지표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정도 뽑아왔는데 이 5가지를 일단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나 아니면 테이퍼링 관련해서 좀 지표와 반대로 움직이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대 경제 지표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많이 트레이더들이 챙겨보는 게 일단 GDP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실질 GDP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총 생산만 나눈 GDP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일단 건너뛰시고 GDP 이렇게 분기별로 나오는 3월, 6월, 9월, 12월 계산해가지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오는 GDP 일단 보시면 되고요. GDP는 총 생산이죠. 총 생산량.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거는 비농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제외를 하고요. 그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가을에는 추수를 많이 하고 겨울에는 휴농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계절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 농업 종사자들은 제외한 고용자 수의 변동을 나타내는 건데 아마 이게 이제 실업률 발표보다 아마 좀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실업률도 있지만 이제 이 고용 지표를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이거를 우리가 같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도 최근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이제 뚜렷한 방향성을 주는 지표인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제 소비자가 느끼는 그런 실질적인 가격표,
그리고 물가 지수와 생산자는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그 원자재 가격의 물가 지수입니다. 이게 원래는 높게 나오면 좋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해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거고 가격이 그만큼 수요에 의해서 올라갔다는 거고 생산도 워낙 경제가 좋아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보다 높은 경우에 우리는 경제가 굉장히 좋고 화랑기에 있다고 치는데 최근에는 이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좋으면은 그러니까 좋았을 경우에 팬데믹 때 우리 경제가 안 좋을 거다 해서 돈을 많이 풀고 금리도 인하했었는데 이게 좋아지면은 이제 더 이상 부양책을 할 필요가 없고 연준에서도 기업의 그 채권을 사들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금리도 조금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지수가 오히려 좋으면은 좋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좀 나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원자재 저번에 제가 채팅방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적이 있는데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수치만 보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원유 재고는 많이 남았을 때 그리고 적게 남았을 때로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오겠죠. 결과가 예상치와 부합하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오일이 많이 남았거나 아니면 오일이 적게 남았을 때일 텐데 제가 채팅방으로 설명드린 거를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많이 남았을 때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남았을 경우에 기업에서 앞으로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일을 많이 쟁여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이 쟁여놔서 팔려고 했는데 오히려 소비가 긴축되면서 위축되면서 많이 팔지 못하고 남은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많이 남긴 경우와 그리고 그렇지 못해서 소비가 뒤따라주지 못해서 많이 남은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지표 발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수적인 지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지표 움직임도 같이 확인을 해줘야지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유 재고 이 지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이 원유 재고에 의해서 그리고 오일 움직임 선물 차트라든지 아니면은 현물 가격을 조금 휘발유 재고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해서 그 알 경우에 오일 가격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주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들이 항공이나 아니면은 뭐 선박, 조선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유소도 그렇죠. 오일을 쓰는 모든 회사들은 이 원자재 가격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회사들은 뭐 한전도 그렇고요. 오일이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오히려 단가를 더 높일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원자재 가격이 부담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오일 가격이 올라갈 때 수혜받는 주, 오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혜받는 주는 조금씩 나뉠 겁니다. 그리고 이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주 1회로 발표되고 수요일 날 항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자 청구 건수는 이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일을 하다가 해고가 되든지 아니면은 불가피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실업급여를 얼마나 타갔냐 이 지표인데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 실업자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노동자 수가 변동했냐를 보시는데 최근에는 뭐 이건 여담이지만 미국에서 실업급여를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이 그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거의 의석을 모두 차지했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와 미국의 진보 보수는 좀 다르긴 달라요.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실업급여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그래가지고 채용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굉장히 발벗고 나서는 상황이라고 해요. 어쨌든 고용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지 인플레이션을 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을 인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업률 지표도 굉장히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은 그 연준에서 일단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 하나는 연준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제 안정이고요. 완만한 성장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우리 주가 주식이든 아니면은 글로벌 지수든 이렇게 하면서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서로 긴축을 하고 부양책을 또 펴고 또 긴축을 하고 부양책을 펴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을 하는데, 이 완만한 성장을 돕는 게 연준의 역할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확 하고 금리 인상을 확 하고 돈을 확 풀었다가 또 돈을 걷어들였다가 이러면은 이 갭에 의해서 그 기업도 그렇고 그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이 차트의 움직임, 그 위아래 폭이죠. 이 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연준이 그 금융 정책을 내고요. 두 번째는 고용 안정입니다. 이거는 연준의 목표예요. 그 정부에서도 하지만 고용 안정이 얼마나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업률이라든지 주간 청구 건수를 보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수도 어느 정도 높게 나와야지,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해야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파월 의장이 많이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실업률이 높다, 고용시장이 과대평가 되어 있다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잭슨홀 심포지엄,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파월 의장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연내 목표를 해가지고 계획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아직 시기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했고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도 아마 골드 같은 경우가 어제 같이 움직이지가 않았었거든요. 지수랑 같이 움직이지가 않고 골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잖아요.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거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0.25%를 올렸어요. 인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최근에 우리 시장이 빠진 이유는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컸었고요. 환율 상승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서 오히려 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8월 10일 날 호주가 금리를 RBA죠. RBA,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었는데 이 후폭풍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여기도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오히려 호주 금리 동결을 소식을 발표하고 지수가 막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 8월 10일이 우리 지수도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때 막 반도체 우려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우려가 같이 겹치면서 악겹제로 이렇게 같이 빠지긴 했지만 호주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상하는 편이 확실히 좀 좋은 타이밍에 좋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다음 주 증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조금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관망했던 기관이나 뭐 기관의 매수세도 다시 들어오면서 좀 이전에 하락 낙폭을 다시 한번 올리고 고점으로 가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에 뭐 많은 자료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미국 지수 그 5가지 GDP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원유 재고, 그리고 실업 수당 건수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게 이제 매달 분기별로 GDP, 그리고 매달 제가 뭐 물가 지수라던가 아니면 매주 원유 재고와 신청 건수,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것들을 제가 그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는 이게 뭐야 라고 막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섹터에서 어떤 이슈로 빠지고 오르고,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대한 소식들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이 부분부터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예,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